자, 삼국과 가의 발전 첫 시간에 이어 삼국과 가의 발전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순서, 그리고 그들의 건국, 그들의 성립, 그들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았죠. 자, 이제는 삼국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 또한 전성기를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고구려의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건 태조왕. 태조왕에 이어 고국 천왕 때에도 왕위의 부자 상속 또한 오부의 체제를 행정적으로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랬던 고구려는 미천왕 시기 때 고조선에 설치되었던 한이 설치한 낭랑을 격퇴하면서 세력을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랬던 고구려의 백제의 근초고왕이 근초고왕이 쳐들어와서 고구려의 왕을 죽였다. 그 왕이 누구다? 그치? 고국 원왕이다. 자, 고구려에서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나라의 위기였다라는 거야. 자, 이러한 위기를 극복했던 왕이 소수림왕이다. 소수림왕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의 정책을 폈는데, 세 가지의 정책을 마련했는데, 자, 밑줄 불교를 수용해왔다. 자, 불교의 수용이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죠? 왜? 그치? 왕, 즉, 불이라고 하는 불교에는 왕즉불이라고 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곧 부처이다. 또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태학을 설립했다. 태학은 오늘날 대학의 기원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 태학이란 국립교육기관으로서 당시 귀족의 자제한테 유교, 경전, 역사서를 가르쳤다. 또한 율령을 반포했다. 자, 율령은 법이죠, 법. 오늘날 법이다. 자, 그래서 소수림왕은 나라의 체제를 잡기 위해 불교, 태학, 율령을 반포했다. 소수림왕의 3대 정책,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소수림왕이 이렇게 고구려의 내부를 잘 다져놓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광개토 대왕은 내부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젠 외부로 눈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외부로 눈을 돌려서 결국 정복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고구려에 이어서 이번엔 백제로 갈게요. 자, 위에서 우리가 백제 고이왕이 나라의 체제를 잡았다고 했죠.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고이왕에 이어 백제는 근초고왕 때 별표 전성기를 누린다. 써야겠지? 전성기.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린 건 백제. 왜? 그치? 한강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한강을 중심으로 중국과 교역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세력을 펼쳐나갔기 때문에. 자, 근초고왕 때는 만의 자녀 세력을 정복하고 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자, 이때 고구려의 왕을 죽이지? 누구지? 고국 원왕이죠.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죠. 또한 왕 위에 부자 상속을 하고 있고, 또한 중국의 동진, 가야, 외 등과 교류했다. 동그라미 외. 외는 우리가 좀 잘 보도록 할게요. 4세기 근초고왕 때 중국 외와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됐어. 자,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중국 외와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 칼이 발견됐어. 자, 쓸게요. 칠지도가 발견되었고 이 칠지도를 통해 당시 백제와 외의 교류 관계를 알 수 있다. 칠지도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랬던 백제는 4세기 때,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했다. 자, 불교 다시 쓰자. 왕, 즉, 불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다. 자, 그래서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한다. 자, 내려가서 신라로 갈게요. 자, 우리 앞에서 신라는 내무왕까지 배웠죠? 내무왕 때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 5세기 놀지왕 때는 백제랑 연합한다. 자, 백제 비유왕. 우리 위에서 비유왕 앞에 선생님 설명했죠? 앞에서. 자,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피자 백제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왕이 동맹을 맺는다. 신라라 백제체, 신라와 백제의 동맹, 나제 동맹. 자, 지중왕 때는 나라의 이름을 바꿨다. 어떻게? 신라로. 새로울 신자의 망나 라자예요. 새롭게 망나에 나가겠다. 또한 나라의 이름도 바꿨다. 자, 내무랑의 왕 이름은 내물 마리깐이었죠. 내물 마리깐. 자, 마리깐에서 중국식 호칭인 왕으로 이름을 바꿨다. 또한 우산국, 오늘날의 울릉도 독도를 복속했다. 자, 이건 중요하죠? 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기록, 그쵸? 신라 삼국사기, 신라 시대 때 지중왕에 의해 우산국을 정복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 자, 법흥왕 시기 때에는 법흥왕은 법을 흥하게 했던 왕이라고 우리가 외워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법을 흥하게 했던 왕. 자, 여러 가지 법 중에서 특히 불법이라고 하는 불교를 수용했고, 또한 율령이라고 하는 진짜 법, 이 법도 수용했어요. 또한 상대등이라고 하는 귀족의 우두머리, 병부라고 하는 오늘날 국방부를 설치하고, 또한 관료들의 옷, 공복을 제정하기도 했고, 자, 밑줄 골품제도 정비했다. 자, 골품제는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를 얘기해요. 자,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그래도 한번 쓸게요. 자, 골품제란 골제와 품제로 나뉘어 있던 신라의 신분제도이다. 자, 골제라 하면 성골, 진골을 의미한다. 왕은 성골들이 주로 왕을 하다가 나중에 성골의 대가 끊기면서 진골 최초로 왕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지? 그치? 김춘추이죠? 자, 성골과 진골이 골제에 해당이 되고, 자, 품제에는 1품부터 6, 2품까지 숫자가 커질수록 위의 등급이야. 그래서 6, 5, 4, 3, 2, 1 순이고, 자, 여기서 육두품이라고 한 사람들을 좀 주목해야 돼요. 자, 육두품이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육두품은 진골로 올라가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어. 진골로 올라갈 수 없어요. 자, 육두품은 똑똑하긴 했지만 관직에 제한이 있었다. 자, 그런데 육두품 자체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등난이라고 불러요. 등난. 얻을 득자에 어려울 난. 육두품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또는 육두품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등난. 자, 이랬던 법흥왕 시기 때는 금관가야를 병합했어요. 그러니까 금관가야를 멸망시켰어. 또한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 자, 연호라는 게 뭔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연호란 연도 연자의 이름 호자야. 연도에 붙이는 이름. 왕의 재위 기간 동안 붙이는 이름이야. 그래서 법흥왕의 연호가 건원이라고 했죠. 건원 1년, 건원 2년, 건원 3년 이렇게 붙이는 건데, 자, 연호는 주로 중국이라고 한 나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중국의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연호였다. 그런데 신라 법흥왕이 중국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연호를 신라 법흥왕이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라의 법흥왕이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등함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랬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경쟁 구도, 서로 경쟁을 해 나간다. 자, 그들이 왜 경쟁하지? 그치,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죠. 자, 고구려. 우리 고구려는 아까 소수리망까지 배웠죠? 자, 소수리망이 내부의 결속을 다졌죠. 자,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세 가지 정책을 했지.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자, 고구려의 내부를 잘 결속시켜 놓았던 소수리망에 이어 광개토 대왕은 눈을 바깥으로 돌렸다. 대외 정책, 대외 팽창 정책을 피고 있다. 정복 활동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만주 지역을 정복해 나갔고, 또한 신라에 진입한 외를 격퇴시켜 주기도 했다.
자,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시켰음을 알 수 있는 증거 있죠? 뭐라고 했지? 그치, 호명, 그릇이라고 했죠. 또한 한강 이북까지 점령했다. 문제는 한강의 이북까지밖에 가지 못했지. 한강 전체를 차지하진 못했다. 자, 그랬던 한강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장수왕 시기 때 한강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간다. 자, 장수왕 때는 한강의 이남까지 차지하기 위해 수도를 옮겨요. 어딜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기 위한 정책, 남진 정책을 피고 있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백제의 한성을 공략하기 위해 이때 고구려에서 첩자를 보냈어. 자, 그 첩자가 도림이죠. 자, 도림이라는 첩자를 당시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에 보냈는데 당시 백제의 왕은 계로왕이야. 당시 백제의 계로왕 바둑 두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 자, 당시 고구려에서 보냈던 첩자 도림은 바둑을 굉장히 잘 둬요. 그랬던 고구려의 첩자 도림과 백제의 계로왕이 바둑을 두면서 서로 친목을 다졌고 도림의 꾀에 넘어갔던 계로왕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진 거야. 꾀에 넘어간 거죠. 백제의 정세를 살피지 못하게끔 도림이 다른 생각을 하게끔 계속 이제 스파이 노릇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백제가 굉장히 나라의 힘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 틈을 노려서 고구려의 장수왕이 결국 쳐들어왔어.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면서 이때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이고 전사시키고 그리고 나서 한강을 전부 차지하게 돼요. 한강을 전부 차지했던 당시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쪽에 있던 한강, 남한강 상류까지 진출해서 여기다가 요걸 세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밑줄, 별표. 자, 남한강을 차지했던 고구려의 장수왕이 여기까지 내 땅을 상징하기 위해 비석을 세웠다. 자, 충주 고구려비 밑에다가 쓸게요. 충주 고구려비는 남한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고구려비이다. 자, 고구려의 유적은 다 어디에 있지? 그치, 중국과 북한에 걸쳐 있죠? 자, 우리나라 남한 땅에 고구려의 유물이 있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충주 고구려비예요. 자, 그래서 충주 고구려비는 잘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러면 이번엔 백제로 갈게요. 자, 백제는 계로왕이 전사하면서 한강을 고구려한테 빼앗기면서 문조왕 시기 때 도읍을 옮겨. 자, 백제의 두 번째 도읍 어디? 웅진. 자, 웅진에 있던 무령왕. 무령왕도 웅진에 있었는데 이 무령왕은 당시 나라의 기틀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 또한 지방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밑줄 22담로를 설치하고 이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그것은 곧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거였다. 또 하나, 당시 백제 무령왕은 중국의 양나라와 교류함으로써 결속을 다져나갔는데 중국 양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무령왕의 무덤이에요. 자, 무령왕의 무덤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자, 무령왕의 무덤은 벽돌 무덤이야. 자, 고구려와 백제 신라에는 벽돌 무덤이 없는데 유일하게 백제 무령왕 시기 때 무령왕의 무덤을 벽돌로 만들었어. 이 벽돌 무덤은 당시 중국 남조의 양나라의 무덤 양식이에요. 중국 양나라에 갔더니 무령왕과 같은 무덤이 또 존재하네. 벽돌 무덤을 통해 당시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백제의 무령왕이 서로 교류했구나를 알 수 있는 증거로 우리가 벽돌 무덤을 뽑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 양나라와도 교류했고 22담로도 설치했던 무령왕 시기까지는 도읍이 웅진인데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왕 시기 때 도읍을 옮겨요. 자, 웅진은 도읍으로 삼기에는 나라의 영토가 굉장히 작아. 또한 위치도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고 그랬던 성왕은 다시 한번 수도를 옮겼어. 어딜로? 사비로. 사비는 오늘날
부여예요, 부여. 자, 부여로 옮겼다. 그래서 나라의 중흥, 다시 한번 나라의 발전을 꾀했다. 또한 나라의 이름도 바꿨어. 뭐라고 바꿨냐면요, 남부여로. 자, 백제 사람들이 부여에서 왔다고 했죠? 그치?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남쪽에 있던 부여, 남부여라고 바꿨다. 또한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의 일부를 차지하기도 했다. 신라와 연합했다. 당시 신라와 연합했을 때 신라의 왕은 진흥왕이었고,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연합해서 고구려의 장수왕을 쳐들어간 거야. 장수왕이 차지하고 있던 한강을 뺏어왔어. 근데 문제는 이 신라의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했어요. 자, 배신하면서 진흥왕이 한강을 온전히 다 차지해 간 거야. 자, 그러면서 한강을 일시 수복했으나 결국 신라한테 빼앗겼다. 자, 화가 났던 성왕이 진흥왕을 죽이려고 막 쳐들어갔어. 그러다가 중간에서 만났어. 거기가 바로 관산성이에요. 자, 관산성에서 성왕과 진흥왕이 싸웠지만 결국 성왕이 전사하면서 결국 한강은 진흥왕한테 모두 빼앗기게 되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신라 6세기 진흥왕 시기 때 별표 신라가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신라의 전성기였다. 자,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 또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정비하고, 자, 화랑도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니까 뒤에 넘어가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또 당시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하기도 했다. 또한 고구려의 땅이었던 함경도 지역으로도 진출했다. 자, 한강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하고 고구려 땅이었던 함경도까지 차지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 모두 내 땅임을 상징하는 비석을 세워놓았어. 자, 비석 같이 볼게요. 단양 적성비, 그리고 4개의 순수비. 자, 여기서 말하는 순수라고 하는 것은 너 정말 순수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한자예요. 돌아볼 순. 진흥왕이 각 지역을 돌아보고 나서 세운 비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4개의 순수비. 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의 영토확장이라고 해서 자, 4개의 순수비와 그리고 단양 신라 적성비가 있는데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밑줄 쳐볼게요. 자, 고구려 함경도를 차지하고 나서 세운 비석, 황초령비, 마운령비. 자, 한강을 차지하고 나서 세운 비석, 북한산비. 자,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하고 나서 세운 비석, 창령비. 자, 마운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창령비는 4개의 순수비라고 불러. 자, 그리고 또 하나. 한강을 차지하면서 세운 비석 또 하나가 있어. 단양, 신라, 적성비. 총 5개의 비석이 있죠. 자, 요렇게 비석을 세웠던 왕이 누구라고? 그치, 진흥왕이었다고. 자, 그래서 이 지도의 주인공은 진흥왕인 거죠. 자, 우리가 지도를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할 건데 우리 교과서에 지도가 좀 나와 있어요. 자, 교과서 1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처음부터라고 했지? 맞아. 우리가 백제의 지도를 보지 않았어. 고구려의 지도를 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다시 앞에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전성기를 누리는 건 백제라고 했죠? 백제 4세기. 자, 백제 4세기의 지도가 우리 교과서 19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백제인의 화살표가 나오는 방향을 보면 돼. 자, 한성에서부터 화살표가 나오고 있죠? 자, 평양으로 진출했고, 동진으로 진출했고, 또한 외로도 진출했다. 자, 평양, 동진, 외로 진출했던 이렇게 세력을 뻗어나갔던 당시 백제의 왕이 누구야? 옆에다 써야겠지? 그치? 근초고왕이지. 백제의 발전 4세기. 요 지도의 주인공은 그쵸? 근초고왕인 거죠? 자, 쓰세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 자, 뒤로 넘어가서 2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20페이지에는 5세기 고구려의 발전이라고 하는 지도가 나와 있어. 자, 지도를 보니 자, 고구려. 국내성을 중심으로 고구려가 영토를 확대하고 있죠. 자, 위로는 동부여, 부여, 거란, 후연까지 영토를 확대했던 왕은 광개토 대왕이죠. 자, 그랬던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했어. 어느 왕 때지? 장수왕 때지?
평양으로 천도했던 당시 고구려가 한강의 이남까지 영토를 확대하고 그리고 나서 남한강 근처에 여기까지 내 땅이라고 하면서 세운 비석이 있어. 뭐지? 충주 고구려비이지? 자,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영토를 뻗어나가서 결국 남한강까지 영토를 차지했던 이 지도의 주인공은 누굴까? 그치? 장수왕이죠? 자, 그래서 5세기 고구려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 지도의 주인공은 장수왕이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리고 지도도 잘 기억을 해야겠죠? 자, 넘어가서 21페이지. 우리가 방금 프린트물을 통해 보았던 지도이죠? 똑같은 지도이지? 자, 신라를 중심으로, 신라 수도였던 금성을 중심으로, 자, 고구려 땅이었던 함경도 지방에 황초령비, 마운령비를 세우고, 자, 한강을 차지하면서 한강 땅에 북한산비를 세우고, 자, 그리고 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 땅에 창녕비를 세우고, 또한 신라 단양 적성비를 세웠던 요 지도의 주인공은 누구지? 그치, 요 지도의 주인공은 진흥왕이죠. 진흥왕이 세력을 펼쳐나가는 진흥왕 시기 때의 지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3개의 지도를 보았는데 요 지도 머릿속에 좀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라의 마지막 주인은 신라였어.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어떻게 전개되게 되는지 우리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번 신라의 삼국통일이라고 해서 내용 보도록 할게. 자,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보기 전에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 국제적인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위에 여백 있죠? 여기다 필기할게. 자,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이후에 7세기 때의 그들 간의 관계를 보면, 자, 위로는 돌궐, 밑으로는 고구려, 그 밑으로는 백제, 그 밑에 있던 왜가 한편이 되었어. 돌궐부터 고구려, 백제, 왜가 한편이 되었다. 반면에 금성에 있던 신라는 백제를 배신하고 고구려의 한강을 빼앗아 오면서 그들과의 사이가 나빠졌다. 그랬던 신라는 중국에 있던 수나라, 중국에 있던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 자, 돌궐부터 돌궐, 고구려, 백제, 왜가 한편이 되었고, 자,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남북 세력이라고 불러요. 자, 한강의 마지막 주인이었던 신라는 한반도에서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엔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중국 수와 중국 당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신라 수당은 동서 세력. 자, 이렇게 편이 나뉘게 됐어.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으로. 자, 이렇게 편이 나뉘어 있던 그들 간의 정세, 그들 간의 국제적 상황을 우리는 생김새가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7세기를 우리는 십자외교라고 불러요. 7세기 국제 정세를 십자외교라고 부른다. 신라가 배신함으로써, 신라가 한강을 차지함으로써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랬던 수당을 잘 봐야 돼. 자, 중국의 수나라 다음이 당나라인데 중국의 수나라가 결국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돼요. 중국의 수와 당이 고구려를 쳐들어온다. 자, 그래서 볼게요. 1. 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 자, 수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수가 멸망하고 형성되었던 당이 또 고구려를 쳐들어온다. 당시 수나라는 남북조를 통일하면서 대외 팽창 정책을 폈는데 대외 팽창 정책을 피면서 고구려의 복속을 요구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수나라가. 자, 고구려 너네 수나라 우리나라의 신하가 되라 라고 얘기하니 당시 고구려가 오히려 수나라의 복속 강요를 거부하고 오히려 수나라를 치기 위해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해왔어요. 이에 대해서 당시 수나라의 황제였던 수문제가 고구려를 침입했지만 실패했어. 수문제를 이어 수양제도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이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했지? 고구려의 장군 을지문덕이 수나라 양제, 이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 살수에서 살수 대첩을 했고 결국 이를 통해서 수의 군대를 격퇴해냈어. 살수 대첩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거 뭐지? 이런 거죠. 수나라의 군대를 격퇴시키기 위해 여기가 청천강이죠. 청천강 이북에 댐이 있었어. 그 댐에 있던 물을 가둬놨다가 물을 막아놨다가 수나라 군대를 유인해오자 수나라 군대를 유인해서 댐 근처까지 깊숙이 들어오게 했을 때 그때 댐의 물을 풀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물로써 수나라 군대를 무찔렀다. 옆에다가 쓸까? 물로써 공략했다. 수공작전. 자, 이 수공작전을 통해 당시 수나라의 군대, 이 군대에 있던 군사들이 대부분 다 전멸했다고 해요. 돌아간 사람이 많지가 않았대. 수나라는 황제가 2명밖에 없어요. 수문제, 수양제. 왜냐하면 고구려와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라가 휘청했거든. 결국 나라가 멸망했어요. 자, 수나라가 멸망하자 이를 이어받은 당나라도 처음에는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맺었으나 점점 당이 팽창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랬던 당의 팽창 정책을 이제 좀 막아내기 위해 우리도 방어를 하기 위해 당시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천리장성을 축조했어. 자, 우리 위로 갈게요. 천리장성. 자, 고구려가 당의 침략에 대비해서 쌓은 성이다. 그쵸? 자, 천리장성이라고 하면은 크게 우리 역사에 2번 등장하는데, 자, 요거 밑에다가 좀 쓸게. 자, 천리장성이라고 하면, 자, 첫 번째는 고구려 나라가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한 번 축조를 했고, 두 번째는 고려시대 때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또 한 번 축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역사에 천리장성은 2번 등장한다. 위치는 같을까? 아, 다르다. 위치가 조금 다르다. 고구려 때의 천리장성 위치에 비해 고려 때의 천리장성 위치가 좀 더 밑으로 내려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영토가 줄어들었다. 고려시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영토가 줄었기 때문에 천리장성의 위치 또한 밑으로 좀 내려왔다. 자, 그래서 천리장성을 통해 당의 침입을 좀 막아내고자 했고, 자, 그랬던 당시 고구려에는 대망리지라 해서 관직의 이름인데, 대망리지였던 연개 소문이 정변을 일으켰고 심지어 왕을 교체시켰어.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한 외교 정책을 폈고, 자, 결국 당이 침입해 왔어요. 당이 침입해 왔을 때 당시 고구려는 안시성에서 당의 군대를 격퇴해냈어. 자, 안시성 싸움 예전에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죠? 실제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구려의 양만춘이, 그치? 당나라 당태종을 향해, 그치? 화살을 쏘았지. 근데 그 화살이 어디에 맞았지? 그치? 당태종의 눈에 맞았다고 했지? 근데 그 화살이 어떤 화살? 그치? 독화살. 당시 당태종이 눈에 화살이 이렇게 꼽혔는데 이 상태로 싸울 수가 없어서 화살을 빼는 과정 속에서 눈이 같이 빠지죠. 자, 이 더러운 땅에 내 신체의 일부, 눈을 버리고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이 눈을 먹었다고 하죠. 유명한 일화이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고구려 군이 당을 무찌르게 돼요. 자, 수와 고구려의 전쟁 하면 살수대첩, 그쵸? 고구려와 당의 싸움 하면 안시성 싸움. 이거 각각 2가지, 그쵸? 각각 1가지씩 총 2가지. 이거는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구려는 수와도 싸우고 있고 당과도 싸우고 있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신라로 갈게. 당시 신라에는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를 쳐들어오게 돼요. 우리 앞에서 보았지? 자, 백제의 성왕, 신라 진흥왕한테 배신당해서 결국 죽임당했죠. 그랬던 백제 성왕의 복수를 갚기 위해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쳐들어갔어. 신라를 쳐들어가서 신라의 성을 막 함락시켰고 그 함락시키는 과정 속에서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죽게 돼요. 자,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죽자 김춘추가 화가 난 거야. 아, 백제를 공략해야겠는데? 자, 백제를 공략해야겠는데 힘이 없어. 그랬던 김춘추는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만 실패했어요. 자,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패했던 김춘추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바로 당나라예요. 당에 가서 당시 김춘추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당나라, 우리와 같이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치러 가자. 그랬더니 당이 흔쾌히 허락했어. 자, 왜 허락했죠? 그치. 당도 고구려한테 안시성 싸움에서 당한 게 있었기 때문이야. 자, 그랬던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해서 옆에다 쓸게. 나당 연합군.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켜요. 자, 그랬던 이 나당 연합군. 지금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켰다고 했지. 자, 그런데 당나라가 신라를 왜 도와줬을까? 정말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게끔 선심으로 도와준 것일까?는 아니야.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준 진짜 이유는 결국 신라도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표출하면서 그 야욕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 당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당시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지배하기 위해 각 지역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어. 백제에는 웅진 도독부를, 고구려에는 안동 도호부를. 근데 문제는 신라 땅에도 계림 도독부를 설치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라도 차지하겠다라는 거지. 그랬던 신라. 결국 당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투 밑줄 매소성 전투 그리고 기벌포 해전을 통해 신라군이 결국 당군을 격퇴하게 돼요.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되게 돼요. 언제? 676년. 신라의 삼국 통일은 한국사 문제가 수능 필수가 됐던 첫 해, 그 첫 해에 신라의 삼국 통일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 신라의 삼국 통일 순서를 보여주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가를 뽑는 거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신라의 삼국 통일의 순서인 거죠. 다시 한번 순서를 나열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그치? 나당 연합군의 형성. 두 번째, 백제 멸망. 세 번째, 고구려 멸망. 자, 네 번째, 나당 전쟁. 결국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좀 기억하면 되죠. 나당 연합군 형성,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신라의 삼국 통일. 자, 이렇게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되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신라의 삼국 통일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자, 밑에서 보도록 할게. 자, 신라 삼국 통일의 의의라고 하면 당시 신라는 삼국을 통일시키고 나서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을 포용했어.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특히 고구려와 백제 유민을 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통일신라의 제도로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구서당이라고 해서 구서당, 군사조직이에요. 중앙군대라고 하는 군사조직에 구서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33이야. 고구려의 3개, 백제의 3개, 신라의 3개라고 하는 구. 또 이제 고구려와 백제 유민을 포용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이고, 두 번째는 당시 통일신라의 또 하나의 제도로서 구주오소경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 제도인데 지방을 나눠 놓은 거야. 9개의 주로. 고구려 3개, 백제 3개, 신라 3개. 9개의 주를 나눌 때 고구려 3개, 신라 3개, 백제 3개로 나눴다
라는 것도 포용정책이었다.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었다. 라고 해서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을 포용했다라는 것. 두 번째 의의는 민족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에 존재했지만 사실은 각각의 나라야. 고구려라는 나라, 백제라는 나라, 신라라는 나라. 그들의 문화 또한 각각 달랐다고 해요. 그랬던 이 각각의 다른 문화를 신라가 전부 통일시켰어요. 같은 문화를 누리게 되었다. 민족 문화를 발전시켰다. 라고 하는 의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의 의의 두 가지. 하지만 여기엔 한계점도 있어. 신라가 혼자의 힘으로 삼국을 통일한 게 아니지 외세라고 하는 당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건 한계점으로 뽑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한계는 결국 나당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 영토 중에 대동강 이북, 우리나라 한반도에 특히 대동강은 북한에 있는 강이죠. 대동강을 경계로 해서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차지했지만 대동강 이북은 빼앗겼다. 대동강 이북은 고구려 영토인데 이것은 빼앗겼어. 자, 누구한테 빼앗겼다? 당에게 빼앗겼다. 라는 한계점이 있고, 자, 당에게 빼앗겼던 대동강 이북당. 이 이북당에서 당시 고구려의 이후에 배울 거예요. 자, 이후에 배우겠는데, 자, 당이 차지했던 대동강 이북당을 고구려의 유의민이었던 대주영이 당을 몰아내면서 이 대동강 이북당에다가 나라를 세워. 그게 발해예요, 발해. 그건 이후의 내용이고, 어쨌든 여기까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이 시기까지는 당에게 영토를 빼앗겼어요. 자, 그래서 한계점 두 가지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갈까요?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좀 더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핵심을 중심으로 볼게. 자, 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나와 있죠? 자, 경제라고 하면 수치제도, 농업, 수공업, 상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치라고 하면 세금을 거두는 제도를 말해요. 자, 세금을 거두는 제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땅에서 거두는 조세, 특산물을 내는 곡물, 노동력을 징발하는 역 세 가지가 있다. 기업. 두 번째, 농업으로는 특히 생산력이 증대됐는데 이 중에 핵심만 보도록 할게요. 우경을 장려했다. 소오자에 농사지을 경자야. 소가 농사를 짓고 있다. 소가 쟁기를 끌고 있다. 자,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거 중요해. 고구려의 고국 천왕이 진대법을 실시했다. 자, 진대법이라 하면 옆에 작은 글씨 나와 있죠? 밑줄. 자, 가을에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봄에 국가가 백성한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한 것이다. 빈민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자, 진대법은 봄에 보릿고개라고 하죠. 백성들이 봄에 가장 힘들죠. 곡식이 없기 때문에.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갚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 해서 한자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춘대, 추납, 원칙이었다. 한자인데요. 봄춘 빌려줄 때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추 납부할 납, 가을에 납부하게 한다. 춘대, 추납, 원칙이었다. 자, 수공업 상업이라고 하면은 시장으로서 신라의 동시가 있었고 시장을 관리하던 관청으로서 신라의 동시전이 있다. 자, 사회로 갈게요. 자, 사회라고 하면은 자, 그들 간에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신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왕 밑에 귀족, 자, 왕족을 포함했던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 노비가 있었다. 자, 우리 귀족만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귀족은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특히 각 나라에 귀족회의가 존재했다. 이거 중요한데 자, 밑에 볼게요. 자, 각 나라의 귀족 회의로서 자, 고구려에는 제가회의, 백제에는 정사함회의, 신라에는 화백회의가 있다. 자, 밑에 자료 플러스 있죠? 자, 자료 플러스에 각 나라의 귀족회의가 나와 있죠? 자, 고구려에는, 백제에는, 신라에는. 자, 고구려의 귀족회의 이름은 제가회의예요. 자, 사료를 볼게. 자, 그 나라에는 감옥이 없고 죄를 지은 자가 밑줄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 논의한다. 제가들이 모인다. 자, 회의 이름이 뭐라고? 제가회의였다고. 자, 백제에는 호암사에는 정사암이 있다. 호암사는 절이고 그 절 뒤에 바위가 있대. 정사암. 재상을 뽑을 때에는 이라고 해서 자, 이름을 상자에 넣어서 바위 위에 놓았다가 얼마 뒤에 열어보았을 때 도장이 많이 찍힌 사람, 그 사람을 재상으로 뽑았다. 정사암을 중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죠? 정사암 회의이다. 자, 신라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이를 화백이라고 한다. 그치? 신라의 귀족회의 이름은 화백회의이다. 근데 이 화백회의의 특징이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중지하였다. 옆에다가 쓸게요. 만장일치였다. 신라 화백회의의 특징은 만장일치이다. 자, 그럼 이런 귀족회의는 왜 존재했냐고? 밑줄.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삼국의 사회 모습. 이거는 빠르게 볼게. 자, 고구려는 그쵸? 식량이 부족해서 정복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법이 존재했다. 그쵸? 강력한 형벌이 존재했다. 자, 백제도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했다. 한강을 통해. 그쵸? 엄격한 형벌이 있었다. 신라는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는 귀족회의로서 만장일치를 특징으로 하는 화백회의가 존재했고, 자, 요거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보고 왔죠? 진흥왕 때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다. 자, 화랑도란 오늘날로 따지면 초등학교에서 스카우트 있죠? 그 스카우트라고 생각하면 돼. 자, 화랑도의 특징은 이 사람들이 무예도 익히지만 여러 가지 법도 익혔다고 해. 규범 같은 거. 자,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범, 세속 5개라고 해요. 화랑도라고 하면은 주로 얼굴이 잘생긴 남자들을 중심으로 뽑았다고 해요. 원래는 여자들을 중심으로 뽑았는데 여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해서 나중에는 남자들로 구성을 했다고 해요. 화랑도. 그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던 사람이 진흥왕이야. 자, 골품제 우리 앞에서 보고 왔죠? 자, 엄격한 폐쇄적 신분제였다. 자, 골품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왕이 누구야? 그치, 법흥왕이었죠. 신라의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존재한다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존재했어요. 신라의 골품제, 인도의 카스트제는 둘 다 신분제였다. 또한 폐쇄적 신분제였다. 자,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여기 나와 있죠? 밑줄 개인의 사회활동, 정치활동 범위까지 엄격히 제한했다. 자, 밑으로 가서 이번엔 문화도 빠르게 볼게요. 자,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고구려, 백제. 자, 고구려는 소수림 왕 때, 백제는 침류 왕 때, 신라는 밑줄 법흥왕 때. 자, 그런데 신라는 불교를 수용함에 있어 사람이 죽었어. 자,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수용하기 위해 순교했어요. 순교. 자, 순교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종교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야. 자, 신라. 선생님이 앞에서 신라에 대해서 설명했죠? 신라는 나라의 건국도 늦었고 나라의 발전도 굉장히 늦었다. 왜? 그치? 토착 세력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 토착 세력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걸 반대했어. 그들이 믿고 있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불교가 거부되자 이차돈이 순교했어. 목숨을 바친 거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법흥왕이 이차돈의 목을 치자 이차돈의 목에서 하얀 우유빛깔의 피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그 꽃비가 내린 자리에 꽃이 폈는데 그것이 연꽃이다. 연꽃은 불교에서 숭상시하는 꽃이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부처가 존재하는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 불교를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 이차돈의 순교. 자, 왕권을 강화해 나가죠. 불교식 왕명을 통해 왕즉불 사상을 통해 이러한 불교를 받아들였다. 자, 고구려는 소수림, 백제는 침류, 신라는 법흥왕 때.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유학과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유학을 받아들였어. 자,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중국에서 온 거죠. 자, 유학이라고 하면은 공자, 맹자를 뽑을 수 있고, 그러면 왜 삼국이 유학을 받아들였냐라고 하면은 유학이라고 하는 사상 안에는 충, 인의, 지예, 신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 충, 뭐 하는 거지? 충성하는 거야. 왕한테 충성할 수 있는 신하를 길러내기 위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유학 교육을 실시했어요. 유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 자, 고구려는 학교의 존재가 남아있어. 고구려는 중앙에는 태학을, 지방에는 경당을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백제와 신라에는 학교가 있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다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 오경 박사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백제의 기록이 있고, 신라도 학교라는 존재는 없지만 유교 경전을 공부하기 위한 그들의 맹세, 그들의 유교 경전을 공부하기로 한 그 맹세가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 존재해요. 임신 서기석이라고 하는 비석이라는 존재를 통해 유학을 공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 역사서 그냥 보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이번엔 도교. 도교는 산천과 신선 사상이 결합된 걸로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교가 반영된 유물인데, 도교는 주로 신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산천, 산과 하천을 중시하는 거야. 이런 게 반영된 유물로는, 자, 고구려의 현무도가 있고, 현무는 북쪽을 지키는 방위신이야.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산수, 강, 하천, 산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 백제의 금동대학로도 여기를 보면 산, 하천이 그려져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도교를 반영한 것이다. 자, 내려가서 고분 볼게요. 무덤 형식이죠. 자, 무덤으로는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자,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계단식이라고 했죠. 백제도 돌무지 무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같은 계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지. 후기로 갈수록 고구려는 굴식 돌방, 백제도 굴식 돌방. 그런데 백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없는,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에는 없는 무덤이 있죠. 벽돌 무덤. 남조의 영향이다. 특히 무령 왕릉이 벽돌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다. 신라에는 독특한 무덤이 있어. 자, 독특한 무덤이 있는데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자, 우리 위로 가서 볼게. 여기 나와 있죠? 안에다가 관을 넣고, 관 위에다가 덧널을 만들고, 덧널 위에다가 다시 돌무지를 만들고, 다시 그 위에 흙을 쌓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여러 겹수로 무덤 봉분을 만드는 거예요. 신라 경주에 가면 무덤이 되게 큰 게 많죠? 그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 자, 이렇게 여러 겹을 쌓았기 때문에 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 그래서 많은 껴묵거리가 남아있고,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천마총이 존재했다고 해요. 존재하죠? 자, 또한 굴식 돌방 무덤으로 후기에는 바뀌게 된다. 자, 과학기술 건너뛰고, 자, 삼국 가야의 문화 전파 볼게요. 자, 삼국 가야의 문화 전파로서 특히 일본의 문화를 전파한 것을 볼 텐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모두 일본에 삼국의 문화를 전파시켜 주었어.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에서는 아스카 문화가 발전했어요. 고구려는 담징이, 종이와 먹을 전파했고,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백제는 아직기가 외의 태자한테 한자를 가르치고, 놀이사찌개가 불경, 불상을 전래했고,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 가야는 토기, 특히 가야의 토기는 일본에 가서 스에키로 발전했어. 스에키는 토기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일본 토기. 그래서 가야의 토기와 일본의 스에키 토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말은 삼국이 일본한테 문화를 전파해줬구나, 영향을 주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증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과학기술 건너뛰었는데 요거 하나 볼까? 자,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신라의 첨성대 보도록 할게요. 자, 선덕여왕 시기 때 만들어진 천문대야. 하늘을 관측했다라고 하는데 첨성대 본 적 있나요? 그치, 이렇게 돌로 첨성대를 만들고 가운데를 이렇게 비워놨죠? 가운데 들어간 입구를 비워놓은 이렇게 생겼지, 첨성대. 그쵸? 첨성대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비어있고 하늘을 관측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 이거 돌로 쌓았죠, 벽돌로. 이렇게 벽돌로 쌓았죠? 가운데 입구를 중심으로 밑에 있는 기단의 개수를 셌더니 총 24개의 기단이었다고 해. 단. 24개는 24절기를 표현하고 있고, 자, 24절기를 다시 반으로 나누니 12. 우리 1년이 12달이죠? 그 12를 상징한다고 해요. 돌멩이의 개수, 이거 벽돌로 쌓았다고 했죠? 벽돌의 개수를 셌더니 365개였대. 365일을 상징하는 1년을 상징하고 있어. 그러니 24절기, 12달, 그리고 365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날짜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치? 하늘을 관측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러므로 첨성대는 하늘을 관측하는 것이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증거들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 첫 시간에는 삼국의 정치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삼국이 발전해서, 그리고 지금 문화까지 형성된 삼국이 발전해서 삼국을 통일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문화사까지 우리가 배워봤는데, 자, 어떻게 머릿속에 잘 들어갔을까요? 다시 한번 내용을 훑어보면서 복습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뒤에 나와 있는 이 삼국과 가야의 발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